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 순서 절차 및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파트 매매 순서 절차에 있어서 기본편, 실전편, 절약편, 대출편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이어서 한번 설명해보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아파트 매매는 분양보다는 개인 간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다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의 프로세스는 매수자가 부동산에 방문을 하여 물건을 보고 괜찮다 싶은 물건의 상품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면서 매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겠다는 의사 결정이 완료가 되면 계약서를 쓰고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은 항상 진행 단계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며, 등기가 내 손으로 들어왔을 때까지 꾸준히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하는 습관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에 순서는 가계약금 입금 전,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적기 전, 계약서 적은 후, 잔금 넣기 전, 잔금 넣은 후, 등기 치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처럼 계속해서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과 공인중개사를 믿는 것보다는 스스로 먼저 방어를 하고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가장 첫 단추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을 임장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며, 보통 발품을 팔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가계약입니다. 가계약이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작성하는 것을 뜻하며,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지만 매도인,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으로 가계약금 비용을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 등본의 이름, 계좌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무조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은 아파트 매매 대금의 1% 정도로 산정되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아파트 매매 시 서류상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시점으로 계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10%이고, 가계약금을 미리 지급을 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로 하며, 이때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파트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생각을 적용을 하여 기재한 합의서를 말을 하며, 초보자라면 중개소에서 알선을 해주는 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의 몇 가지 예시로는 6개월 내 하자 담보 책임 확인을 통하여 누수가 발생을 할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말소할 것, 세입자가 있을 경우 깨끗이 집을 비워줄 것, 잔금 전 매수자가 바뀔 수 있음, 잔금 전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등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취득 특약사항은 면적과 용도를 기점으로 정해지는데, 이 면적은 용도가 실제로 다른 하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계약금 입금입니다. 중도금의 유무와 금액의 규모는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도인과 상의 후 진행을 하면 되고, 꼭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을 하면 되죠. 꼼꼼히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미리 준비된 OTP를 꺼내 입금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에 사전에 이체환도 확인은 필수이며, 반드시 계약금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이름의 계약금을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대출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을 마무리를 했다면 이제 부족한 돈이 있으면 대출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각 은행, 보험사마다 이율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발품을 팔아야 하며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알아본들 정확한 대답은 들을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대출을 알아봐도 충분한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잔금까지의 시간은 많으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또한 계약서를 완료 후 잔금 전까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법무사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금 미팅 2주 전 법무사를 미리 구해야 하며 보통은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공인중개사분이 법무사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추천해주기 때문에 법무사 구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아마 소개로 하면 이것저것 다 빼고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받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발품을 팔면 반값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품을 팔면 15만원에서 20만원 선에서 법무사 비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잔금 3일 전부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법무사 비용도 양도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서류 준비가 있습니다. 매수자나 매도자나 잔금을 칠 때에는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를 하면 다시 집에 가거나 관공사를 다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 후 파일에 하나하나 넣어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매수자 서류로는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매도자의 서류로는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개면시 사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잔금을 입금을 하면 됩니다. 잔금날이 오면 아마 등기를 처음 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잔금날은 보통 평일 오전에 진행을 하게 되며 이유는 법무사가 관공서를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오전에 해야 여유롭게 등기를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나와야 내 집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잔금과 이전 등기를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하며 집에서 출발하여 부동산에 도착을 하기 전 공인중개사 분께 연락을 하여 짐을 다 깨끗하게 뺐는지 확인을 하고 집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후 이제 부동산에 가서 법무사 분께 매도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과 함께 계약서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매매금액, 특약사항 그리고 마지막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 확인을 했으면 잔금을 넣으면 되고 잔금을 칠 때에는 계약을 할 때도 그렇지만 잔금은 거래액이 커서 하루 전에 이체 한도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아파트 매매 절차 및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바로 실존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매매하기에 앞서 부동산 매수를 결심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진 자산을 한눈에 정리하는 일일 것입니다. 평소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자기 자산이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고 보통의 부동산 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순서에 따라 내가 해당 금액을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법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보통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로 지불을 하는 게 관례적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비율을 조정하여 현금 흐름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시로 6억 원에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 6천만 원, 중도는 2억 4천만 원, 잔금 3억 원이 이렇게 될 것이며 보통 전세로 거주하는 20대, 30대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잔금은 전세 보증금 플러스 보증자리 대출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중도금과 잔금의 경우 상황에 맞게 합의를 하면서 비율을 조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산의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중요하며 6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6억짜리 집을 산다고 딱 6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취득세 1%인 600만 원, 지방교육세 0.1%인 60만 원, 부동산 중개비 0.4%에서 0.8%, 약 0.5%인 300만 원, 법무사 비용
비용 30만원, 채권 매입액 30만원, 수입인지세 16만 5천원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여윳돈으로 잡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에 있어서는 신용대출과 보금자리 대출 등 여러 대출이 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 내가 얼마 정도 한도를 빌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요즘의 경우 토스나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 같은 앱으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 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국가대출로 생각을 하시면 되며 이렇게 국가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또한 나라에서 한도를 막아놨기 때문에 대출이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LTV가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매매가액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는데 매매가액은 본인이 집을 사려고 할 때 매매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KB 부동산 시세를 봐야 하며 만약 KB 부동산 시세가 7억이고 본인의 아파트 매매가가 6억일 경우 보금자리론이 나오지 않으며 반대로 KB 부동산 시세가 6억이고 본인 아파트를 7억에 사려고 할 때에는 보금자리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까지 마쳤다면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자금 계달 조획서라는 것입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는 쉽게 말해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 집을 샀는지 소명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 같은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같이 작성을 해야 하며 이게 한 번에 통과가 안 되고 일이 꼬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골치가 아파지니 문제가 없도록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내 돈인지 빌린 돈인지 구별을 해야 하며 자기 자금의 경우 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계약금을 이미 보내놨다고 하면 돈을 보내기 전 날짜로 설정해서 잔금 증명서를 뽑으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 수입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2021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 기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정부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원래 법무사를 통하여 납부를 하기도 하는데 셀프로 하나 법무사를 끼나 금액은 동일하며 인지세란 부동산 취득을 하면 그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하고 그 증서에 기획재부 정부 장관의 도장이 찍히는데 그 도장값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서가 되고 1회밖에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을 하며 1억에서 10억의 아파트의 경우 15만원, 10억 초과의 경우 35만원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며 6억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을 하고 있으며 최대 한도 금액은 3.6억 원으로 LTV 최대 70%, 투기과열지구는 60% 적용을 하며 대출 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의 것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출 신청 전 주의사항이 나오며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3년 이내 중도상환이 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최대 1.2%를 부담하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입신고 후 실거주 1년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 방법에 있어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체증식 분할 상환이 존재하는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경우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 상환 방법으로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이 되며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감소가 되며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방식입니다. 원리금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는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증가하는 방식이며 초기 상환 부담이 적어 사회초년생에게는 유리하며 대신 만 40세 미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중도금 상환 대출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돈이 생겨서 계획보다 빨리 돈을 갚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구매한 뒤 가격이 상승을 하면 아파트를 팔고 중도상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비싸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만 수수료는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으니 미리 중도상환 수수료를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단기에 상환할 예정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은행 상품에 따라 50% 면제 혹은 매년 원리금의 10%, 20% 면제되는 상품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집에서 20년, 30년 이상 사는 사람은 많지 않고 10년 내에 좋은 곳으로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고정금리는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중도상환 수수료 혜택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상환 금액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곱하여 3년 이내 자녀 일수 기간만큼 인분하여 계산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금 곱하기 중도상환료율 자녀 일수 나누기 대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1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 기간은 3년으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1%입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목돈이 생겨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과연 얼마일까요? 5천만 원인 중도상환 수수료 곱하기 1%인 중도상환 수수료율 곱하기 730일 나누기 1095일 즉 33만 3,333원이 됩니다. 즉 1할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네이버의 대출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고 네이버의 대출 계산기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